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뵙고 싶어 하시는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거시 경제뿐 아니라 역사, 철학 등 다방면에 있어서 해안을 가지신 분이죠.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상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는 시점이 이미 이제 미국 대선에서 개표가 진행 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가장 핫 이슈인데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단히 한번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를 보면 경합이 심했던 지역,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이었는데 그 여론조사를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0.1%라도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앞서면 바이든 승해서 계산을 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경합이 심한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이 심한 곳 또는 매번 선거할 때마다 확실하게 한쪽을 지지하지 않았던 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주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를 빼고 보면 바이든 후보가 그 전에 이제 확실하게 얻었던 표는 한 선거인단으로 따지면 210석 정도. 근데 270석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막판까지 경합이 심했고 특히 최근 한 2, 3주 동안에 걸쳐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반등하고 있었던 지역에서는 그 개표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펜실베니아가 이게 좀 개표가 아마 늦어질 것 같은데 우편 투표를 좀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여서 그때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가 선거인단이 20명이 넘을 거예요. 20명이네요. 20명. 예, 20명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면 이게 한 2, 3일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가 당선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당초에는 바이든이 이제 낙승할 것으로 봤는데 결과는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앞서는 그런 상황이라서 있고 말씀대로 펜실베니아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럼 트럼프가 될 때 또 바이든이 당선될 때에 따라서 어떤 미국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가 이제 저희들 관심이지 않습니까? 상무님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시스템이 좀 달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 문제로 들어가면 바이든 후보는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조 달러의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정책을 쓰겠다. 거기다 2조 달러를 퍼붓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올리겠다. 기업의 부담을 더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돈을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도 그동안 우리가 봤습니다만 민주당은 거의 기본소득제에 준하는 정도로 돈을 풀이는 그런 플랜들을 이야기해 왔거든요. 근데 미국의 행정부는 미국이 처음 만들 때부터 걔네들이 독립하고 뭘 만들 때부터 삼권 분립을 아주 엄격하게 해놨어요. 걔네들 헌법을 보면 연방 헌법을 보면 1조에 의회가 나옵니다. 걔네들은 독립된 주가 합쳐서 연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어떻고 영토가 어떻고 이런 걸 정의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데 대통령과 의회가 있는데 1조가 의회가 나와요. 그래서 상원은 이렇고 하원이 이렇고 이렇게 구성되고 이런 권한을 갖는다. 2조의 대통령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폐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갖는다 이런 거. 그다음에 상원은 외교 안보 쪽의 권한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의회가 예산권을 갖는다라는 거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데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우리는 1년 예산을 정할 때 정부가 이제 잡아서 행정부가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데 미국은 의회가 내년 예산을 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3자가 서명을 해야지만 이게 통과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 철학을 이렇게 하겠다, 외교 안보 정책을 이렇게 쓰겠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겠지만 돈 쓰는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대통령이 하원, 상원하고 의견이 같지 않으면 사실 그게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원은 확실히 민주당이 되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원이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상원은. 그렇게 되면 2조 달러의 친환경 정책 이거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 역시 공화당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힘들어질 수 있고 이 뭐 돈 쓰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이게 굉장히 험로에 걸리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미국의 그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빅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법을 적용해서 이 기업들 쪼개지 않겠는가? 구글, 페이스북 다 쪼개지지 않겠는가? 그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의 이 대통령 하원, 상원 다 장악한다는 블루웨이브 시나리오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지금 뭐 개표가 끝난 건 아니지만 투표 이후에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나스닥 선물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최소한 이빨 하나는 빠진다는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거는 도대체 뭐가 바뀔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돈과 관련된 거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한쪽이 가느냐 아니면 그 중간에 무엇이 빠지느냐. 근데 이 상원을 공화당에 가져가더라도 아주 근소한 표 차이면 한두 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을 이게 티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능성도 남아있고 그래서 미국은 좀 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가장 걱정스럽게 많이들 보는 건 이제 중국과 관련된 것이죠.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겠는가.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주식시장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다. 옛날에 레이건도 그랬지만 뭐 저기 처음에는 경제 뭐 이런 게 되게 신경 많이 썼는데 딱 그 재선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당시 소련과의 패권 전쟁에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그 트럼프도 재선되고 나면 자기가 삼선할 건 아니니까 삼선하려고 그러면 경제 주식시장 신경 써야 되죠. 근데 어차피 삼선 아니면 역사에 자기가 남을 수 있는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나 주식시장 상승률 이런 걸로 후대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이 사람이 작정하고 중국과의 이제 본격적인 그런 마찰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걸 걱정해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월스트리트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중국이 채권 시장을 최근에 열고 있고 여기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도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뭐 저런 이런저런 기사들 많이 봅니다만 굉장히 편향되게 바이든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이 그쪽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실제로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도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중국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핵심이죠.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경우에 의회가 이걸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문제들, 뭐 반독점법이니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3자가 합의를 해야 돼요. 대통령, 상원, 하원. 여기서는 여기 셋 중에 하나 이상이 정당이 달라져 버리면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과 상원 하원이 한 당에서 다 하기는 좀 어려운 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개표를 계속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국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바이든이 되면은 트럼프 같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유럽이라든가 일본의 그런 동맹국들을 갖다 모아서 연합전선으로 이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은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우회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민주당의 그런 이렇게 이제 그 감싸 안고 이렇게 동맹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전략은 이 중국이 경제력이 굉장히 약할 때나 통하는 것이지 이미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력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크다고 하거든요. 특히 유럽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면 세계 헤게모니 경제 쪽에서 딴 거 빼고 경제 쪽의 헤게모니 국가가 누구냐 물으면 한국, 일본에서는 압도적으로 미국이라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유럽 가면 단 한 나라도 미국이라고 대답한 나라가 없어요.
전부 다 중국이라고 대답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유럽 국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뭐 저기 트럼프 방식 아니고서는 중국을 압박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미국은 그걸 좀 미국 사람들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이번 선거에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을 어떻게 중국과 경쟁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중국을 그 전략적인 협력 관계가 아니고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방식이 아마도 안 통할 거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네. 그 미국 대선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이제 민주당이 대선에서도 이기고 특히 공화당 상원까지 장악하는 이른바 뭐 블루웨이버가 되면은 3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공화당이 뭐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 또 심지어 대통령을 트럼프가 이제 재선할 경우에는 지금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상원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이런 상황이 만약 됐다고 치고 그럴 경우에 이 추가 부양책이 지금 뭐 한 1조 9천억 달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화당하고 백악관에서는. 네. 그럼 그런 정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제 어차피 부양책을 쓰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하원, 상원, 대통령이 3자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만약에 대통령과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통령과 상원을 그대로 공화당이 갖게 된다면 선거 이후에 선거 직후에는 민주당이 반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 정당이. 왜냐하면 국민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1년 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때부터 경쟁 싸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부양책을 아마 쓰게 되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과 똑같은 구도가 된다고 해서 돈 쓸 일 없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돈 쓰는 방식이 민주당은 사실 그 사람들한테 특히 저소득층의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그 개념이 좀 더 많이 근접한 그런 거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미국의 전략적인 산업을 키우는데 돈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돈을 뿌려주는 것보다 이 기업들을 살리면 이 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그래서 예전부터라도 미국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자동차 산업 70년대 망한 거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퍼부어왔어요. 2008년에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뭐 모기지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자동차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히 항공산업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의회에서 그냥 돈 주면 대통령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트럼프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제 들어주긴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딴지를 부리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또 하나 있는 제도가 1년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도 부채 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어쨌든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데 의회가 이걸 이제 2년에 한 번씩 부채 한도를 더 늘려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또 하나가 돼 있어요. 요거를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내년 여름 정도 보통 가을 정도에 하게 되는데 거기서 두 개가 지금 의회가 서로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채 한도를 늘리는데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연방정부 셧다운 이런 걸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삼권 분립이 워낙 강력해서 전 세계에 그렇게 강한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나라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쉽지 않아요. 이 세 개를 다 하나의 정당이 갖지 않으면 하나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 그리고 일단 대선이 이제 끝난 다음에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은 더 이상 안 쓰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추가 부양책이라는 건 좀 행정부의 재정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돼 빨리 되면은 미국 증시도 다시 좀 활발해질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지연된다고 그러면은 증시에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연준이 정책을 안 쓴다고 해서 주가가 꼭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그동안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40년 동안 사실 연준이 밑에 안전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주가가 추락하면 여기서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그 역할을 해온 연준의 정책 카드가 다 날아갔거든요.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 때문에 아무 일 없으면 떨어지는 일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떨어지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러니까 행정부가 의회랑 티격태격 싸우다가 뭔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때 의회 행정부가 싸우고 있으면 연준이 들어가서 이걸 딱 막아놓고 있어요. 뭐 결국 이거 해결될 거 아니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 그냥 기다리고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중앙은행이 받쳐주는 이 밑에 매트리스 깔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떨어지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그러니까 뭐 그래서 꼭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렵습니다만 행정부와 의회가 둘이 싸우게 되면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 통상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져 가지고 올라가는 즉 증시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엘고하고 부시 대통령 붙을 때 플로리다 그게 결론이 이제 안 나오면서 이제 2000년인가요? 그때 좀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에도 그럴까 이런 걸 내가 걱정을 하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이겨가지고 재선을 하면은 좀 이게 뭐랄까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는 있는데 만약 펜실베니아 저게 이제 며칠 걸리고 또 그 사전 투표한 우편 투표한 게 언제까지 카운팅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은 결론을 뭐 내지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쭉 되다 보면은 이 주식 시장이 혹시 또 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조금 타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우려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은 지금 뭐 신경 안 써도 될지. 그러니까 이게 박빙의 승부가 되게 되면 사실 진 쪽에서 너무 억울하죠. 이거 네. 재검표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 특히 그 2000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얻은 표는 엘고어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거 쉽게 승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곧바로 승복하고 저기 부시 후보가 이겼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지지층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지금도 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단위의 표에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경합주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되게 되면 민주당도 참 이게 쉽게 승복하기가 쉽지 않고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승복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네. 이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죠.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나 뭐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열렬하게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승복하고 진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건데 네. 투표가 제대로 안 된, 개표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소송전까지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지 않겠는가 이걸 우리가 제일 걱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그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는 거는 공권력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걸 해야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고 근데 이제 결국은 연방 법원에 가가지고 네. 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개표한 걸 다시 재검표를 할 거냐 뭘 할 거냐 언제 끝까지 개봉할 거냐 이런 거는 그 보니까 대충 연방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려놨어요. 판결을 내려놔서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또 있는 것이죠. 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 투표일 당일까지 소인이 찍힌 거는 사흘 후에 도착하는 것까지 개표를 하라라고 연방법원이 일단 판결을 내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또 뒤집어 엎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최장 2, 3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이게 박빙의 승부가 되면 이거 개표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돈을 많이 써준다면 일단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게 사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그린 뉴딜 이런 거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친환경 정책을 쓸 것이다라는 그걸 전제로 하고 쏘긴 했는데 그게 좀 뭐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그러니까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야 바이든 이긴다 확실하다 뭐 이렇게 됐다가
선거일 전날까지 그 올라갔던 거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연 친환경 쪽으로 그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이 2조 달러를 써주면 우리 너무나 고맙겠어요. 우리는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이 친환경 쪽으로 가면 별로 할 대안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셰일 가스를 막 끌어올려가지고 석탄을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석탄 비중이 매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 자리를 이제 셰일 가스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데 예. 그 바이든 후보가 무슨 이야기까지 했느냐면 그 저기 뭐냐 천연가스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땅에다 구멍을 한 지하 200m까지 뚫고 거기서 이제 파쇄 과정을 거쳐요. 그렇죠. 네. 돌을 깨는 걸 하는데 그게 환경 파괴가 심하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겠다. 근데 이거 파쇄 안 하면 가스가 안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천연가스도 안 들어오면 아, 다시 석탄을 뗄 수도 없고 예. 그러면 뭘로 에너지를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풍력, 태양광 이건 너무 느리고 수소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뭐 스토리예요. 근데 그 친환경 쪽으로 돈을 그렇게 못 쓰게 되면 이 파쇄해서 천연가스 끌어올리는 거를 못하게 하면 네. 석탄 써야 되거든요. 예.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이랑 큰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수소 경제로의 진입이 속도가 빨라지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전기차 쪽으로는 계속 나아가는 거는 뭐 이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친환경 쪽에서는 이거는 사실 대통령과 의회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정책의 추진 방향이 상당히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2016년에는 우리가 다 인프라 투자한다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아, 뭐 두바이 공항을 갔더니 뭐 얼마나 좋은데 미국은 이게 세계 최고의 국가냐. 공항이 너무나 도로.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2조 달러 한다고 했거든요. 2조 달러 인프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됐죠? 그 대통령이 딱 됐을 때 네. 그때 상원과 하원도 공화당이 다 장악한 거예요. 아. 그러고 나니까 공화당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죠. 이런 기회 진짜 쉽게 안 온다. 네. 진짜 공화당이 확실하게 잡았으니 확실한 거 하자. 예. 인프라는 그 나중에 하고 일단 감세부터 하자 이렇게 된 예. 거죠. 인프라는 사실 민주당이 하나 가져가도 예.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상원, 하원 하나로 가져가면 절대 감세는 안 되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 기회에 감세하자 그래가지고 2017년에 감세부터 한 거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빨리 하고 인프라 하자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의회가 그렇게 됩니까? 그 큰 거 하고 그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그걸 하고 나니까 공화당도 더 이상 민주당을 그렇게 때릴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선거 2018년에 의회 선거가 또 있었잖아요. 예. 그 중간 선거 끝나고 그때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예. 그거 지나고 나서 인프라 합시다 이렇게 넘겼거든요. 예. 네. 근데 그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거예요. 네. 네. 날라갔죠. 예. 날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미국의 대통령 후보라고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정치역학에 따라서 예. 돈 쓰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분야별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감은 좀 오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뭐 공약한 대로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는 이제 공약이 좀 선반영됐던 부분이 네. 있었는데 이제 우리 관심은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주식 시장의 반응 이건 이제 궁금한데 아까 글로벌 증시가 우리 정 팀장님도 물었던 거는 좀 답변하기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재선할 때 오히려 좋을까 또는 반대로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또 글로벌 증시가 좀 더 긍정 신호로 받아들일까 요걸 좀 비교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아직은 누가 당선될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그 두 가지 경우로 봐가지고 좀 비교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두 가지 경우예요. 한 가지는 상원, 하원 전부 다 민주당이 된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가장 바라던 시나리오죠. 네.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이번에 4분기에 또다시 바이러스 확산을 겪으면서 상당히 지금 둔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성도 많이 떨어지고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는 또다시 도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네. 거기는 부채 걱정 안 하고 그냥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그 블루웨이브가 되고 민주당이 내년에 돈을 엄청 많이 쓰겠다라고 해주면 참 좋겠어요. 글로벌 주식시장 네. 전반이. 그러면 뭐 기업 이익을 뭐 저기 세금을 올려서 기업 이익이 좀 깎이는 건 있겠지만 이 대규모 부양책이 그걸
커버하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같은 방식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선이 되거나 안 그러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빨이 하나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부양책을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의회에서 이제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면 네. 이거 돈 쓰는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네.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야, 어린이날이 되는 거죠. 어린이날. 자기들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의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와 우리 세상이다라고 해서 걔들이 또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싸우다 보니까 돈이 나올 그런 돈들이 별로 없고 근데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가 돈 안 줘도 되거든요. 그냥 그렇죠. 규제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상당히 좀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쪽에 지금 뭐 흔히 우리가 IMF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K자형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양극화로. 예, 되는 애는 되고 안 되는 애는 안 된다라는 건데 얘들은 돈 안 줘도 돼요. 네. 근데 얘들은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거나 저거나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그만큼이 안 나오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은 기업들은 이 산업 자체가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지 않겠는가 이걸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상원도 공화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은 뭐 이런저런 아무런 결과를 돌려봐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과 비슷한 구도가 될 건데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자기들이 압승할 거다라고 국민의 뜻이 그거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공화당의 뜻에 어느 정도 따라줄 수밖에 없어요. 따라주고 민주당은 지도부가 완전히 교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면서 이게 기존의 대립각을 세우던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는 화해하고 갈 수밖에 없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경제 방향 쪽으로 가게 될 건데 물론 감세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양책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게 블루웨이브 시나리오가 아닌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경제가 끌고 가긴 어렵고 우린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늘 뭐 이야기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어떻고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걱정된다 아니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의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변화가 크게 없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 주가 좀 이제 불확실성 끝났다. 뭐 이제 뭐 우리 제일 걱정했던 그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극도의 사회 혼란이 올 걸 두려웠는데 그것만 아니면 야 이제 불확실성 끝났다고 해서 단기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 단기적인 상승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